네, 역사적인 날이죠. 2024년 10월 10일 스웨덴 할리먼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선정 이유를 밝히면서 한국의 작가 한강 선생님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축하 인사는 신문에 나오는 그런 기사대로 그가 한국 최초의 수상자라거나 혹은 정부의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K컬처의 위상을 높였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좀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가 받은 상이 다른 상도 아닌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오히려 이런 국가나 정부가 지금 이 상을 축하하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축하의 이야기와 조금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한강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선정 이유에서도 나타나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국가나 정부나 이런 어떤 공식적인 세계와 관련해서 개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긴장관계, 엄청난 또 비극성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다른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깐 유튜브를 찍기로 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말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 문학에서 얘기하는 그 역사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얘기하고 있는 공식적인 역사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오히려 문학의 역사는 국가가 기록하고 기념비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의 이면, 역사의 오히려 희생에 관련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애도하는 그런 목소리가 바로 사실 문학의 역사죠. 스웨덴 할리먼은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원래 정신분석 용어죠. 왜 트라우마가 됩니까? 억울한 게 많아서 트라우마가 됩니다. 억압이 많아서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 억압을 세상에 펼치지 못해서, 마음껏 펼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때론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서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된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실제적인 처참한 희생의 기억들이 있는 거죠. 프랑스어에서 유령을 뜻하는 그 단어가 흐브넝이라고 합니다. 돌아온다, 되돌아온다는 거죠. 흐브넝은 되돌아오는 것,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유령이라는 말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왜 되돌아오겠습니까? 억울한 게 많아서 되돌아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억울한 게 많아서 죽은 자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다시 산 자의 세계를 배회하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 세계에서 서성대는 것이 바로 유령, 되돌아오는 거죠. 사실 문학의 역사라고 하는 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유령의 역사, 되돌아오는 것의 역사, 무언가 억울해서 할 말이 있는 어떤 존재의 역사, 이걸 다루는 거, 이것을 기록하는 거, 이것을 빙의시키는 것이 바로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정신분석을 창시한 프로이드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트라우마는 정신분석의 용어 이전에 문학이 최초에 기원할 때부터 바로 트라우마적인 것을 이제 다루었고 그것은 앞으로 인간의 역사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라질 때까지 존재하는 게 아마 이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사실 트라우마를 다루고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유령,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소되지 못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유령의 이야기, 되돌아오는 것의 이야기, 이것을 다루는 것, 이게 바로 사실 문학의 본질이고 문학의 영원한 어떤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학에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특히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현실의 어떤 좌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억압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당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물론 그것은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세계에서는 기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해소하고 극복해야 할 어떤 삶의 고통, 인간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각성시키면서 그 트라우마 자체를 영원한 미래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떤 과제로 놓는 게 바로 문학인 거죠. 문학에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인간의
어떤 진화, 인간의 진보, 역사의 진화를 암시해주는 그런 어떤 지시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 그 연도에 그 잡지 시사인이라는 잡지에서 제가 올해의 책 선정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그 해에 최고의 소설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주저없이 그의 최고의 소설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제가 한강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그것을 직시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것을 직시하는 소설로는 세계에서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드문 작품이라고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스웨덴 할리먼에서 한강 작가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을 하면서 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라는 작품하고 상당히 모티프가 비슷하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눈밝은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한 20년 동안 그리스 고전 비극 강의를 20년 동안 해오고, 사실 출판 계약이 이제 그리스 비극으로 사실 되어 있기도 한데 아직 그 약속을 4년째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비극 작품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 문학의 그 시작, 제 문학의 늘 그 바탕에 있는 그거를 그리스 비극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비극 작품 중에서도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해왔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글도 사실 많이 썼죠. 어떻게 보면 제 문학적 모티브 안에서 제일 강력한 인물이 바로 안티고네인데, 이번에 스웨덴 할리먼이 소년이 온다라고 한강의 작품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안티고네를 언급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표면으로 보면 좀 달라 보이지만 그 안티고네라고 하는 존재가 임금이 내세우는 법, 그리고 그것은 국가의 법, 또 그건 임금과 국가의 법일 뿐만 아니라 그 법 자체가 어떤 공동체의 상식을, 공리주의적인 실용적인 어떤 관점을 대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을 대변하는 어떤 상식적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법이기도 한데, 그 법을 어기고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 특히 국가의 법에 대항해서 국가의 법, 국가의 법률이 금지한 금기를 안티고네는 실행하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오빠를 묻어줘요. 어떻게 보면 내전 상황에서 그 국가에 대항했던 내란범일 수도 있는데 그 오빠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애도하면서 애도했다는 이유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제 산채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임금이, 나라의 통치자가 너 왜 그렇게 나라의 법을 어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임금의 법, 국가의 법, 또 살아있는 자들의 법은 내가 섬기는 신, 나는 또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법, 신의 법, 그 법이야말로 영원한 법이고 나는 그 법을 섬길 시간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안티고네 화법은 굉장히 은유적인 화법이기 때문에 임금도 알아듣지 못하고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학은 늘 이런 어떤 시적인 어떤 언어, 은유적이고 메타포와 같은 알 듯 모를 듯한 이제 그런 말들을 사용하죠. 이 알 듯 모를 듯한 말은 왜 알 듯 모를 듯하게 되냐면은, 이게 문학이 그런 어떤 수사법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그 당대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래의 어떤 약속, 인간의 진화의 어떤 약속을 여기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당대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리먼은 이런 점에서 한강의 작품이 그런 안티고네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을 한 것이 굉장히 저는 눈썰미가 있는, 굉장히 안목이 있는, 충분히 타당한 공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강의 문체를 가지고 강렬한 시적 사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시적이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 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뭐 배우는 어떤 단순한 그런 공식화된 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상식적 세계를 구축하는 것, 또 상식적 세계의
구축하는 그런 논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법률이고, 법률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또 시민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훈련 받고 또 법률을 또 자기 몸 안으로 이렇게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논리적인 수용 안에서는 그것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현재의 관점을 넘어서서 미래의 관점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은 또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안티고네가 나라의 법, 임금의 법, 또 국가 공동체의 법, 시민적 상식을 넘어서서 주장하고 있는 그 신들의 법, 죽은 자들의 법은 산자들의 세계에서는 힘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논리성, 법률적 타당성 이런 것들을 현재의 관점에서는 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안티고네의 그 주장은 시적인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적인 목소리라는 게 감성적인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식적 논리를 넘어서는 그 이면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적인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적인 목소리는 현재 시간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그 힘이 없어 보이는 현재에는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목소리를 끊임없이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의 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한강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또 시인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새벽에 들은 노래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서랍에 저녁을 넣어뒀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여기에 쓴 그 새벽에 들은 노래라는 그 시에 보면 문장 중에 틈이 닫히면 입술을 열어야지, 혀가 녹으면 입술을 열어야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닫힌 다음에 입술을 열고, 혀가 녹으면 입술을 열고, 여기 죽은 다음에 입술을 연다는 거예요. 사실 죽은 자의 그 목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지상에 숨이 닫히고 나서야 열리는 입술, 유령의 입술이죠, 사실은. 이거는 산자들의 정치, 법, 상식, 논리적인 공동체에서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래된 미래의 기억을 담고 있어요. 어떤 공식적 세계에서, 산자들의 세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기록이 끝나고 나서야 가까스로 전승되고 또 기억되는 그런 세계가 있죠. 그게 바로 문학의 세계고 예술가의 세계고 한강의 시적 산문입니다. 한강의 작품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증인조차 없이 어딘가에 묻히고 태워진 5.18의 시체 더미, 또 4.3의 시간을 죽은 자의 시선으로 다루는 시적 진술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빙의시킨 그런 작품들이 바로 이 소년이 온다라든가, 또 최근에 그가 쓰고 있는 그런 소설들입니다. 한강은 죽은 자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역사의 복수는 산자들의 세계가 가한 폭력에 대항 폭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이 얘기하는 진정한 복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직접적인 어떤 1대1 대응이 아니고, 그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던, 그리고 역사에서 처참하게 희생됐던 그들이 거주했던 지상에서 정의의 부재를 교정하고 존재의 자유를 획득하는 해방의 시간을 쟁취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복수, 문학의 복수라고 얘기합니다. 햄릿은 유령들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Time is out of joint라는 유명한 말을 하죠. 시대가 잘못됐다. Time is out of joint. 뭔가 어긋난 시대, 이런 어긋난 시대를 미래의 시간 안에, 시간 속에서 빨리 앞당겨가지고 올바른 시간으로 귀환시키는 것, 이게 바로 문학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는 한강의 시적 산문의 방식이고, 이건 또 문학 자체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래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래 교육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억압의 문제,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 인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미래의 약속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얘기하는 게, 그걸 같이 궁리하는 게 또 미래의 교육이고 미래의 학교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래 학교에서 인문,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을 여전히 굉장히 테크놀로지 이상으로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미래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 선생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저는 이것을 단순히 한 작가의 축하를 넘어서서 잊혀진 그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얼굴 없는 목소리, 잊혀진 목소리, 그들에게 보내는 애도의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모든 문학의 동료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